한 남자가 맨발로 진흙탕을 가로지르며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가 발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솟구치지만 그는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6년, 무려 2190일 동안 염전에 갇혀 인간이 아닌 소금 기계로 살았던 김 씨의 목숨을 건 탈출이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짙은 안개를 뚫고 낡은 택시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섭니다. 기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선착장으로 육지로 나가는 배 타는 곳으로 좀 빨리 가주세요. 돈은 제가 육지에 도착하면 어떻게든 구해서 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사님. 택시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을 때 김 씨는 비로소 폐부를 찌르던 비릿한 소금 냄새에서 벗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안도감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5분 뒤 차의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왼쪽으로 꺾어야 선착장인데 택시는 오른쪽 어두운 숲길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 씨의 심장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차가 멈춘 곳은 그가 방금 목숨을 걸고 기어나왔던 염전 주인의 집 앞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계속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홍 사장, 자네 집 일꾼 도망가던 거 내가 잡아불었단께. 가다 딱 끌려불었어라. 나중에 술 한 잔 거하게 사야 쓰겄는데.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인신매매와 강제 노역의 실체, 신안 염전 노예 사건입니다. 도대체 왜 이 섬에선 공권력조차 구원자가 되지 못하고 주민 전체가 거대한 감옥의 간수가 된 걸까요? 이 비극의 서막은 2014년 1월 14일 서울 구로경찰서의 차가운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노모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형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6년 전 실종되어 생사조차 몰라 사망신고까지 고민했던 아들에게서 기적 같은 편지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안부 대신 소름 끼치는 경고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절대로 경찰차를 타고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소금을 사러 온 업자처럼 꾸며야만 자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자기를 감시하는 눈이 너무 많아서 경찰이 온 걸 아는 순간 자기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도대체 6년 전 그날 김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각장애 5급인 김 씨는 앞이 흐릿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영등포역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던 그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넵니다. 그는 노숙자들 사이에서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로 유명한 이른바 휘발이라 불리는 인신매매 브로커였습니다. 아하, 형씨.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랑 저기 전라도 신안이나 한번 갑시다. 거기는 말이요, 공기 좋지, 밥 잘 나오지, 잠 짧고 또 아주 번듯해. 무엇보다 나 믿고 가면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어. 내가 형씨 사정이 너무 딱해서 특별히 소개해 주는 거야. 인생 역전해야지. 안 그래? 응? 그 달콤한 유혹에 속아 김 씨는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목포항을 지나 외딴 섬 신의도에 도착한 순간 친절했던 남자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거구의 염전 주인이 몽둥이를 든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김 씨를 짐승 취급하며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야, 네 이름이 김씨 맞냐잉? 방금 저 아재한테 내가 네 데려오는 값으로 150만 원이나 줘버렸단께. 이제 니는 내 사람인디 그 돈 다 갚기 전에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잉. 내 말 허투루 듣지 마라. 뭐여, 대답 아뇨? 여기가 어딘디 멍하니 서 있냐? 그렇게 김 씨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주인의 돈 150만 원에 팔려온 소금 만드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지워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다. 여기서 나는 김씨가 아니라 그저 번호 없는 기계였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섬이 아니라
지붕 없는 감옥이었다. 염전에서의 삶은 매 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의 주머니에선 단 한 푼의 월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숙식비와 이자가 붙어 빚이 더 늘어났다는 황당한 논리가 김 씨를 압박했습니다. 태양은 소금을 말리지만 내 영혼은 바짝 태워버렸다. 사람들은 이 소금으로 맛을 내겠지만 여기엔 나의 짠 눈물이 절여져 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 때마다 생각했다.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소금을 만드는 도구인가? 하지만 더 기괴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할머니도 구멍가게 아저씨도 김 씨를 유령 보듯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망치려 할 때만큼은 주민들의 눈빛이 늑대처럼 번뜩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지적장애인 채 씨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채 씨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에 깔려 복숭아뼈가 바스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육지에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겨우 받고 돌아온 날, 주인은 채 씨의 수술 부위를 쇠삽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며 일을 시켰습니다. 비명이 온 염전에 울려 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아무렇지 않게 소금을 긁어모았습니다. 소금은 점직하게 하얀 빛을 냈지만 주인은 검은 악마보다 더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소금기에 절어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멈춰 서면 등 뒤로 쇠삽의 타격음이 들렸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으면 주인은 제 머리채를 잡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매일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9시간의 살인적인 노동. 그 대가는 하루 3끼 쉰내 나는 밥과 쥐가 들끓는 습한 소금 창고였습니다. 주인은 김 씨가 조금이라도 요령을 피우는 것 같으면 손에 잡히는 대로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야, 이 새끼야. 소금 한 가마니가 600원이란 게. 근데 니게 오늘 600원어치 일도 아니었어. 그러면서 밥 처먹겠다고 하냐? 너 같은 모질이는 좀 맞아야 정신 차린단께. 죽기 싫으면 삽질혀. 알아들었냐잉? 달력이 무의미해졌다. 내가 아는 건 밀물과 썰물, 그리고 쏟아지는 매질 뿐이었다. 가장 무서운 건 매질이 아니었다. 내가 이곳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왜 이들은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왜 도망칠 수 없었을까요? 이 섬에는 외지인을 감시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탈출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김 씨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파출소로 뛰어들어갔을 때 그는 국가라는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춘경은 울부짖는 김 씨를 귀찮다는 듯 바라보며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 사장, 당신네 일꾼 여기 와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 애 단속 좀 잘하라고 몇 번을 말해. 이 섬은 마을이 아니라 거대한 지붕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택시기사, 매표소 직원, 순경까지 모두가 주인의 형제이자 친구였으며 그들의 수익을 지탱하는 카르텔의 일원이었습니다. 배를 타려고 하면 매표소 직원이 주인에게 연락했고 택시를 타면 기사가 다시 염전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무덤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구원은 멀었고 악마는 바로 내 옆에 있었다. 그가 웃으며 나를 다시 지옥으로 데려갔다. 욕지는 보였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김 씨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죽어가는 유령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죽음을 결심한 순간 마지막 도박을 합니다. 소금을 사러 온 업자의 트럭 뒷좌석에 몰래 편지 한 통을 던져 넣은 겁니다. 팀장님, 21세기의 노예라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당장 관할 경찰서에 공주요청 보내서 싹 잡아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편지를 다시 읽어봐. 경찰차 타고 오지 마라. 고 써있어. 관할 경찰도 믿지 못한다는 거야. 섬 전체가 한패라는 소리지. 우리가 직접 간다. 소금 도미업자로 철저히 위장해. 우리 신문 들키는 순간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목숨은 장담 못해. 그 편지가 기적처럼 서울 구로경찰서 형사들에게 전달되면서 굳게 닫혀있던 지옥의 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14년 2월 6일 서울 구로경찰서 형사들은 경찰 신분을 숨긴 채 신안의 작은 섬 신해도로 향했습니다. 여객선 안에서도 능청스럽게 소금 시세를 묻고 올해 수확량이 어떻냐며 도매업자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섞었습니다. 하지만 선착장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시선은 소름 끼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입구에 앉아있는 노인들부터 지나가는 청년들까지 모든 눈동자가 형사들의 뒤를 끈질기게 쫓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형사들이 주인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고요했지만 보이지 않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벽 너머에서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삽을 어깨에 메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염전 주인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서울서 소금 사러 왔다고라? 누구다요? 우리 집 소금값이 좀 나가는디 감당이나 되겠어? 괜히 남의 집 기웃거리지 말고 볼 일만 보고 얼른 가시오. 여기는 외지 사람들이 오래 얼쩡거릴 때가 아니란께. 살기로 가득 찬 주인의 눈빛. 그리고 그 뒤로 하나둘 모여드는 몽둥이를 든 청년들. 과연 형사들은 이 숨막히는 감시망을 뚫고 6년 동안 갇혀있던 김 씨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물쇠가 풀리는 순간 마주하게 될 참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형사들은 소금 도매업자로 위장한 채 편지에 적힌 그 지옥의 주소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쓴 그들의 등 뒤로 오토바이를 탄 청년 하나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팀장님, 뒤를 보십시오. 아까부터 저 청년이 계속 저희 뒤를 밟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우리 동산을 체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실시간으로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말 편지에 적힌 대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시망이군요.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우린 그냥 좋은 소금 싸게 때려온 장사꾼일 뿐이야. 저기 보이는 저 판잣집, 저기가 편지에 적힌 홍 사장네 집이다. 김 씨를 찾기 전까진 절대 경찰이라는 거 들키면 안 된다. 만약 들키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형사들이 도착한 곳은 번듯한 집이 아닌 외딴 곳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창고였습니다. 염전 주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일꾼들은 저것을 잘한디요. 그러면서 창고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형사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문틈 사이로 먼저 흘러나온 것은 비릿한 소금기와 사람의 배설물, 그리고 수년간 씻지 못한 이들의 악취였습니다. 형사들은 본능적으로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니라 짐승을 가두는 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인이 창고문을 거칠게 열며 안에 소리쳤습니다. 야, 일 나갈 준비해라. 잉. 녹슨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형사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됩니다. 창고 구석, 3명의 남자가 낡은 전기장판 하나에 엉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는 저에게 항상 공포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누군가는 매를 맞거나 밥을 굶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씨 맞습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듣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형사님, 저 진짜 살아서 이 섬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니가 저를 잊지 않으신 거군요. 형사들이 신분증을 꺼내들자 주인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쇠삽을 꽉 쥐며 형사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은 처참했습니다.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바닥엔 장판조차 없었습니다. 3사람이 가로로 누워야 겨우 몸을 누일 수 있는 좁은 공간. 그곳에서 김 씨와 동료들은 쥐가 파먹다 남은 썩은 반찬과 찬밥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출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섬을 빠져나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피해자들을 부축해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미 마을 주민 수십 명이 선착장 앞을 막아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쇠삽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매표소 직원. 경찰이고 뭐고 표 없다고 했잖소. 오늘 배 안 뜬단께. 데려가려면 홍 사장한테 외출증 받아오셔. 그거 없으면 표 못 끊어. 여기는 말이여, 여기 법대로 사는 동네여. 서울 형사들이 뭔디 남의 집 일꾼은 함부로 데려가려고 해요. 저 사람들은 우리 일손이고 홍 사장네 재산이란께. 당장 내려놓고 가셔. 재산이라니요. 당신들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 사람들은 6년 동안 감금당하고 폭행당한 피해자들입니다. 당신들 지금 이 범죄에 동조하는 것 내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 당장 표 끊어. 공무집행 방해로 다 잡아놓기 전에 비켜서란 말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가 조용히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염전 주인 홍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마을 청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쇠삽 그리고 목재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리 속에서는 어디선가 익숙한 얼굴도 보였습니다. 김 씨를 밀고 했던 그 택시기사였습니다. 이 섬에서 외지인은 적이었고 염전 주인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 견고해서 외부의 상식이 파고들 틈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낫과 쇠사비 형사들의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때 형사 한 명이 조용히 무전을 눌렀습니다. 지원 요청한다. 위치 신의도 선착장. 공무집행 방해 발생. 하지만 주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청년이 쇠삽을 더 바짝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잉. 순간 긴장감이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그거 내려놔. 내려놓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체포한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여객선의 뱃구동 소리. 섬 밖으로 상황이 알려지는 순간 주민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한 발 물러섰고 그 균열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지금이다. 밀어. 형사들은 주민들 사이를 밀고 나갔습니다. 주민들은 끝까지 노려봤지만 결국 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은 피해자들을 부축해 내페웠습니다. 6년 만의 탈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구출이 아니라 재산을 빼앗긴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람. 염전 주인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이라는 말이 이상하여? 나는 저 사람들 데려오는데 돈 썼단께. 브로크한테 150만 원이나 줘버렸어. 그러고 6년 동안 밥 먹이고 재워줬단께. 아프다 해서 수술도 시켜주고. 그것도 다 돈이여. 일 좀 시킨 게 뭐 그리 큰 죄여. 저 사람들 말이야. 나 아니었으면 영등포 길바닥서 얼어 죽었을 거여. 내가 거둔 거요, 거둔 것. 이 섬에서 이렇게 살아온 게 한두 해가 아니란께.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해온 방식이여. 그동안 아무도 뭐라 한 사람 없었어. 피고인. 제시가 수술 부위에 철심을 받고 돌아온 날 그 자리를 쇠삽으로 내려쳤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랬지. 일을 해야 밥 먹는 거 아니오.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도 모르겠단께요. 내가 뭘 그리 크게 잘못한 건지 말이여. 전수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신의 돈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팀장님, 방금 옆섬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거기도 있어요. 비금도 도초도 자은도 전부 같은 구조입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0명이 넘습니다. 한 섬이 아니었어. 군도 전체가 그랬던 거야. 구로경찰서. 어머니는 6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만 보던
아들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은 6년 전 집을 나설 때보다 20살은 더 늙어 있었습니다. 소금독이 올라 갈라진 손, 아물지 않은 채 굳어버린 상처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준 채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6년의 세월이 그 두 마디 안에 다 담겼습니다. 선고 당일,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지역 사회의 오랜 관행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연로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집행유예, 6년, 그리고 수십 년의 청춘을 뺏긴 대가가 고작 자유로운 가해자들이었습니다. 법정 복도, 주인은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행유예라면 오늘 저녁 배 타면 되겠구만. 그가 섬으로 돌아가는 여객선 뒤편, 김 씨의 어머니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돌아왔을 때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소금독이 올라 다 갈라진 제 손가락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셨죠. 그런데 형사님, 저는 아직도 그 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주인의 쇠삽소리가 들리고 쉰밥 냄새가 코끝을 맴봅니다. 저는 이제 소금을 치지 않은 밥만 먹습니다. 그 하얗고 깨끗해 보이는 소망이 사실은 누군가의 피눈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 짠맛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짠내 나는 염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잊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제 몸에 새겨진 흉터는 매일 밤 저에게 그날을 속삭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드셨나요? 당신의 식탁 위, 하얗고 깨끗해 보이는 그 소금 속에 아직도 누군가의 절규가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는 범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짠물 같은 현실에 눈을 감는 순간 제2, 제3의 김씨는 또다시 탄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건 재구성이었습니다.